자, 이어서 14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강의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판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한 학기 동안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뭐 되게 유명한 판례예요. 뭐 여러 교과서나 이런 데에도 실려 있었던 그런 판례들이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보험의 여러 가지 개념들과 함께 이 해당되는 판례, 옛날 판례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 시점에 그러한 어떤 보험과 관련된 법리들의 시금석이 됐던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옛날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담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워런티, 우리가 앞서서 학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보험자에게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가 약속을 하는 거죠. 담보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담보와 관련된 판례는 1958년도에 있었던 오버시스 커모디티와 이 분쟁이 붙었던 그런 판례입니다. 피보험자가 통조림으로 돼지고기 ICC-AR, 이때는 ICC-ABC가 없죠. 신협회 적하약관이라든지 신해상보험증권이 사용되기 전입니다. 1958년도 판례니까 법원의 판결이 58년에 났다는 얘기니까 훨씬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ICC-AR로 부벌을 했죠. 보험증권에서는 모든 통조림 통에 대해서 제조연월일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표시할 거를 워런티로 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담보특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담보특약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가장 제너럴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담보입니다. 보험 목적물에 따라서, 보험 회사에 따라서, 피보험자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담보들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협상이 돼서 협의가 돼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담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전혀 다른 해상보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해당되는 거래에만 혹은 그 보험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담보 특약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건에서는 통조림이 사용이 됐는데 1950년대니까 이 통조림의 뭐 어떤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제조연원일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넣도록 했고, 이게 일종의 보험의 워런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실제 물품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피보험자가 통조림통에 이제 뭐 표면이나 이런 게 비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자가 담보 위반이다, 워런티 위반이다, 제조요원을 표시하라고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험자가 승리를 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그런 판결입니다. 일단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 약속, 담보특약이라 하는 것은 일단 이게 보험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4년에 운임에 대한 부분인데, 자, 기간보험이에요. 타임 인슈어런스예요. 자, 선박보험이 체결됐죠. 보통 뒤에 우리가 그 다음 강의 자료에서 이제 선박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배울 텐데, 선박보험은 기본적으로 기간보험입니다. 그래서 선박보험이 체결이 됐고, 피보험자는 6개월에 대한 운임의 보험 가입 금액을 13,750파운드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담보를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 당시 아마 이 1920년대에는 선비담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해서 선박 선체가 아니라 운임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한도액을. 자, 그런데 6개월간의 운임에 대한 보험 가입액을 27,500파운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선박이 멸실이 됐어요. 근데 보험자는 담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당연히 주장을 했죠.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담보 위반이 있었다. 근데
보험자가 27,500파운드로 보험을 들어준 거 아니냐. 네가 이거 알고도 묵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임의 보험 가입 금액을 13,750을 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보니까 보험 계약이 운임을 이렇게 보니까 27,500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조건에는 금액을 적어놓고 넘지 말라 했는데 가입 금액이 그게 아니야. 그럼 재판부가 봤을 때 워런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워런티 위반을 보험자 네가 용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담보 위반을 인정했다. 뭐 묵인했다, 용인했다 이렇게 바라봐서 보험자가 패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922년에 있었던 호프만 사건 이거. 자, 이게 좀 설명이 길어요. 자, 목재 스쿠너선이 있습니다. 스쿠너선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범선입니다. 범선이 뭐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타고 갔던 배가 범선이죠. 이렇게 돛 크게 올려가지고 유럽에서 타던 그 범선. 뭐 어떤 엔진이 달려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바람과 그 조류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 스쿠너라는 게 뭐냐면 범선도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범선이 초기에는 뭐 돛이 이제 가로돛 이런 것만 있다가 점점 이제 세로돛도 늘어나고 가로돛과 세로돛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돛이 엄청 많아지고 커지고 배의 규모도 커지고 해서 스쿠너선이 이게 1922년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1910년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거의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제 증기선도 막 도입이 되고 엔진 선박도 막 도입이 되고 약간 그게 이제 오늘날에 여러분들 자동차도 보면 완전 전기차도 있고 그 내연기관 자동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도에 다니는 자동차들도 보면 이게 차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디젤 엔진 쓰는 차도 아직도 있고. 이때가 1910년대 이때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범선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막 뭐 이제 석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배들도 있는 그 상태였는데 저 스쿠너선은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레아보르그에서 그 위까지 이제 그 항해 구간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이 됐는데 이 선박이 이제 범선이다 보니까 역풍을 만나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피난항 같은 곳으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항해가 안 돼서 피난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이 선박이 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선박이 건조된 것이 1894년에 건조가 되었었는데 1911년에 마지막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메인 그 항해를 하기 전에 이 1911년에 마지막 그 검사가 있었고 1914년에 지금 그 보험에 부부한 이 항해 사건이 됐던 이 항해 이전에 더운 날씨 속에서 항해를 마치고 이 울레아보르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목재를 적재를 하다가 1914년이 무슨 해냐면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한 해예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독일하고 오늘날의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이제 편을 먹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렇게 편을 먹어서 세계 대전을 벌였죠. 나중에 미국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 세계 1차 대전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독일이 이제 침공을 하는 그 전쟁이 1914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울레아보르로 들어와서 전쟁이 이제 치열해지니까 바다로 이렇게 못 나간 거죠. 그리고 1920년이 됐어. 6년이 지나서 이 범선의 경우에는 그 물 위에 바닷물 위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떠 있으면 나무들이 썩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나무 틈새를 메우는 수선 정도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사가 11년이었으니까 20년에 이제 출항을 했다라고 하면 9년 동안 검사를 안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심각한 이 배의 컨디션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선박이 seaworthiness, 내양성, 가망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선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추정 존손을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보험자는 내양성 담보 위반이다, 가망성 담보 위반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재판부는 이 선박이 6년 동안이나 피난항에서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 나무가 썩고 벌레 먹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항해에 투입하려고 했을 때 수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선박이 계절적인 이 지금 울레아부르크 그 위 이게 다 북해에 있는 항구들이거든요. 저 핀란드, 스웨덴 저쪽에 저도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그쪽 그 북해 쪽의 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절적인 한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선박은 출항 당시에 이미 뭐예요? 내양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험의 담보위험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우조건설, 최유력조건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최우조건설과 관련된 판례가 이 4번 판례입니다. 자, 오렌지와 레몬을 적재한 선박이 있어요. 이게 항해를 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험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 타 선박하고의 충돌에서 발생된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대로 말했네요. 타 선박과 충돌해서 발생된 분손은 보험 조건을 하는데, 여타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부부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분손 부담보죠. 분손 부담보인데 이게 189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협회 적하 약관이 없던 시절이에요. 구협회 적하 약관도 없던 시절이에요. 구협회 적하 약관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그 분손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선박이 실제로 충돌이 됐어요. 충돌을 해서 수선항으로 들어왔어요. 수선을 위해서 배를 수리한다는 거죠. 배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오렌지와 레몬을 무트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고쳐요. 그리고 오렌지 레몬을 다시 적재를 해요. 그리고 항해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목적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목적항에 도착해서 화물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내려보니까 오렌지와 레몬이 더 이상 오렌지와 레몬이 아닌 거죠. 뭐예요? 가일이 부패해가지고 몹시 상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사건의 이 어떤 근인은 이거는 충돌이 아니다. 해상 위험 아니다. 배랑 충돌해서 이게 지금 가일이 상한 거 아니다. 뭐냐? 물건 자체가 가일이었고, 이 가일 자체가 부패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해서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로 인한 분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의한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1917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기선입니다. 증기선이에요. 증기기관이죠. 스팀 엔진, 스팀 엔진이 아니고 스팀. 이렇게 석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선이에요. 셰어우드호가 1917년이면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셰어우드호가 독일의 유보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세계 뭐 밀리터리나 뭐 영화, 전쟁 영화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독일의 유보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잠수함. 그래서 잠수함에 의해서 낮은 바다에서, 수심이 좀 낮은 바다에서 독일 잠수함에 의해서 이게 침몰된 게 아니고, 이게 사건이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잠수함에 의해서 다른 선박이 침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잠수함이 요 펄젠스 뭐 이거
잠수함이 이걸 공격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가 왜 그 바다도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처럼 깊은 바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낮은 바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심이. 예, 근데 여기 지금 요 사건이 발생한 바다는 수심이 낮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배가 침몰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해저에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이 해저에서 얼마 그 수면이 해저랑 그렇게 깊지 않아서 바다 밑에 이 선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기선 셰어우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바다에 얕은 바다에 침몰해 있는 펄젠호와 셰어우드호가 이렇게 충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 얕은 바다에 이런 선박이 침몰해서 다른 선박이 다니는데 위협이 될 정도가 되면 표시를 합니다. 부표 같은 걸 띄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끔 하든지 피해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셰어우드호 쪽에서는 피보험자는 아니 전쟁 위험 아니냐, 이거 전쟁으로 공격 행위에 의해서 침몰한 선박이 있었고 그 침몰한 선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전쟁 위험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보험자 측에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전쟁 위험으로 보면 그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이 재판부는 전쟁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해저에 있는 어떤 물체죠. 어떤 물체와 충돌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우조건설과 관련된 4번과 5번의 판례는 보면 결정적인 사건은 사실은 4번의 경우에도 충돌이었고 5번의 경우에도 잠수함으로 인한 공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 보험 목적물에 손해를 끼친 결정적인 원인은 선박하고의 충돌이라든지 잠수함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뭐예요? 가일의 어떤 운송 지연에 따른 부패, 고유하의 하자, 화물의 어떤 성격이거나 아니면 해저에 있는 미처 표시를 하지 못한 어떠한 물체하고의 충돌로 사건을 바라본 거죠. 근데 비슷한 사례인데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는 조금 이야기가 달리 적용이 됩니다. 이 191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배도 기선이에요. 증기선입니다. 스팀십입니다. 스팀십. 그래서 이카리아라는 배가 있었는데 해상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은 포획 및 납포 위험을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포획 및 납포 위험, 그리고 전쟁 행위, 전쟁 위험에 대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 면책이 규정되어 있었죠. 근데 이 이카리아라는 선박이 전쟁 도중에 1918년이니까 당연히 어떤 전쟁이죠?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도중에 하브르, 이게 프랑스의 그 북쪽에 영국 쪽 있죠.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남쪽도 마르세유도 있지만 저쪽 그 도보 해협, 저 영국 쪽 바다도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항구가 하브르예요. 하브르. 그 항구 근처에서 뭐 독일의 뭐 잠수함이었겠죠. 어뢰 공격을 받아가지고 항구로 입항을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니까 배에 큰 구멍이 났을 거 아니에요. 물이 철철철철 들어오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구조하는 선박들이 붙어가지고 물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돌풍이 불고 이제 아주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배들이 붙어가지고 물 빼내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미 이 배가 항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항구 안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이 배가 이제 침몰을 할 것 같으니까 옆에 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구조해주는 작업들을 쭉 하다가 이 기상 컨디션 때문에 이거를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배가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상도 안 좋은데 배에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떤 상황이 돼요?
침몰하겠죠. 근데 그 침몰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항구 안이란 말이에요. 하브로가. 그러면 생각을 하죠. 누가 이 항만을 관리하는 쪽에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항구 안에서 침몰을 한다. 그러면 배를 밖으로 빼내라. 항구 밖으로 빼내라. 왜냐면 만약에 배가 항구 안에서 침몰을 하게 되면 다른 선박도 아까 우리가 봤던 5번 사례처럼 다른 선박들이 이 하브루 항구로 들어오다가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항내 안에서 침몰을 하면 안 되니 무조건 항구 밖으로 빼내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내요. 빼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항구는 이렇게 방파제가 있잖아요. 방파제를 벗어나는 이쪽 해변으로 가면 우리 부산도 보면 여기 지금 북항이라든지 신항만 같은 경우는 배들이 그 접안을 할 수 있는 선석이 갖춰져 있는데 똑같은 바다라고 봤을 때 강안리나 해운대는 어때요? 큰 배들이 접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뭐로 돼 있어요? 모래사장으로 돼 있고 해수욕장으로 돼 있죠. 근데 이 배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부산 북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배인데 얘가 이제 그 부산 북항에서 안에서 침몰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5,6도보다 밖으로 이기대 저 바깥으로 배를 뺐어. 근데 얘는 계속 침몰을 해. 그리고 막 뭐 태풍이나 돌풍이 불어. 그러니까 얘가 배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떠밀려 내려온 거야. 쉽게 말하면 강아리까지 떠밀려 내려온 거야. 지금 딱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서 조수가 간만의 차가 뭐죠? 밀물 썰물이죠. 밀물 썰물에 따라서 이제 모래사장 같은 데로 이렇게 떠밀려 와가지고 밀물이 들어오면 이제 물이 떴다가 물이 쫙 빠져나가면 그냥 이제 모래사장에 턱 박혀 있고 뭐 계속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작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선창이 파괴되고 선체 후미가 부러져서 완전히 침몰을 했어요. 이게 당연히 이제 재판을 갔겠죠. 보험과 관련해서 재판으로 갔는데 판사님은 이 항만 당국의 외부의 이동 그리고 돌풍 그리고 배수 작업 중단 그리고 어뢰 공격 뭐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이거 중에 실제로 이 배를 침몰시킨 사건은 무엇이냐? 어뢰 공격에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 이유는 동선박이 최종적으로 이 침몰이네요. 최종적으로 침몰되기까지 어뢰 공격으로 인해서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인과관계의 연세가 깨어지지 않았다. 여기 보면 로드 쇼가 되어 있는데 그 판사님의 이름이 쇼고 뭐 이렇게 판사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귀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드 무슨 뭐 백작이거나 뭐 그러신 것 같아. 아무튼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의 손해의 어떤 proximate cause, 손해의 원인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proximate, 인접한, 근접한 이거에 현혹되지 말고 cause 그 자체를 봐야 되겠다. 사건의 원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사건의 결과를 가져다 준 효과 면에서 근접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일련의 사건들 있죠. 이카리아라는 배에 대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성 있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뢰 공격을 받았고 피난항으로 들어갔고 피난항에 들어갔는데 배수 작업을 했고 날씨로 인해서 배수 작업이 중단이 됐고 배수 작업이 중단으로 인해서 항만관리청에서 나가라고 했고 나가다 보니 태풍이나 뭐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의 끊기지 않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어뢰 공격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4번 판례와 5번 판례는 6번 판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오렌지 레몬이 있었어요. 배에 실었어요. 이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충돌을 발생을 했으면 피난항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었어요. 누가? 피보험자가. 자기가 이 운송하는 화물이 오렌지와 레몬이잖아. 과일이잖아요.
운송이 지연이 되면 부패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누가? 하주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피난항에 들어가서 양화를 해가지고 다시 선적을 해서 목적항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시간이 엄청 딜레이 된다는 거죠. 1890년대입니다. 냉장 컨테이너가 없던 시절이에요. 냉장을 할 수가 없어. 1890년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화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팔아먹든지 현지에서 매각을 하든지 했었어야 된다. 굳이 그거를 다시 재선적을 해가지고 목적항까지 끌고 가니 당연히 과일이 상할 수밖에. 그렇죠. 예, 그리고 5번 사건은 펄젠호가 세어후드가 잠수함에 공격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펄젠호가 공격을 받았고 얘는 침몰을 했고 그리고 얘는 그냥 지나가다가 박은 건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펄젠호가 자기가 그 해저 밑에 침몰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시간의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다른 선박에게 이 선박이 침몰했기 때문에 피해가라라고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의 정도까지는 판례를 통해서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 부분은 잘 안 드러나지만 어쨌든 이게 별개의 사안이라 보고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 4번과 5번의 판결을 한 판사들은 그렇게 바라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볼 거는 이제 추정전송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1912년에 선박이 세인트 로렌스가 어디 있는 강이냐면 저기 북아메리카에 캐나다하고 그 미국하고 국경을 이루는 강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이 그 근원이 어디냐면 오데오 있죠. 여러분들 북미 대륙의 그 나야가라 폭포 알죠? 예,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캐나다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큰 강이 있어요. 정말 큰 강이에요. 예, 거기서 세인트 로렌스 강이 있는데 선박이 이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자초가 됐어요. 자초가 돼서 1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세인트 로렌스 강이 그래서 캐나다 쪽에 있는 강이거든. 겨울에 얼어요. 그래서 얼음이 고착이 돼가지고 재부양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선주가 위부를 합니다. 추정전선으로 처리해달라. 이 배를 침몰한 배를 아니 침몰이 아니지 자초한 배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얼음 때문에 다시 재부양 못 시키는 거 아니냐, 봄 되면 녹을 건데 라고 해서 기각합니다. 그리고 자, 선박의 수리비가 자초가 됐으니까 파손이 됐겠죠. 35,500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수리가 됐을 때 배의 가치가 34,000달러로 평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돈이 싸냐고요? 이거 1912년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이 한 서너 개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추정전선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추정전선에 우리 개념 중에 그게 있었죠. 이 평가 가액보다 뭐가 많이 들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면. 근데 수리비가 35,000이고 안타깝지만 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뭐예요? 수리를 하고 나서 배 가치가 아직까지는 더 높잖아. 그래서 선주가 뭐 하냐면 추정전선을 기어이 성립시키고자 수리비 35,000에 이 난파선의 가액 있죠. 이 잔존 가치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를 가산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난파선 가액은 수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추정전선이 성립이 안 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1년 연도가 중요합니다. 자, 독일 선박이고 이거를 헤일로 읽어요. 내가 독일어를 못해서 독일어 진짜 제가 아는 독일어는 이리베디치밖에 없거든. 독일어를 내가 한마디도 못해서 이 배 이름이 알파벳으로는 이렇게 적히는데 독어를 뭘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헤일 할래 뭐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독일 선박이라고 할게요. 자, 독일 선박에다가 화물을 선적을 하는데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호주에 범버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호주의 이쪽 그 밑에 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배가 출발을 해서 호주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있죠. 거기를 경유를 해가지고 런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독일 배예요. 예, 독일 국적 배예요. 독일 국적 배인데 호주 이때가 1940년이니까 호주가 아직 호주이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호주를 통과를 해서 호주가 생겨났나? 캐나다가 아직 독립하기 전이었나?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하네요. 예. 세계 1차 대전 때까지는 호주가 아니었는데 2차 대전 때는 호주란 나라가 생겼고 캐나다는 아직 독립하기 전이고 뭐 그런 상태일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서 런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8월 18일 날 희망봉을 통과를 해서 9월 16일에 런던에 도착하게 돼 있었어요. 독일 정부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어떻게? 9월 6일 날 포르투갈령 기니아의 비사오항에 기항을 해서 10월 13일까지 체류하다가 독일로 기항을 하게 되었다. 독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배는 독일 배인데 이 배는 독일 배가 맞아요. 배는 독일 배인데 출발이 호주고 목적지가 런던이잖아. 그러면 런던에 있는 수입자가 있을 것이고 호주에 수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화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배가 왜 갑자기 독일로 들어갔지? 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1941년에 이 8월 달에 1941년이 아니고 헷갈렸어요. 1939년 8월이잖아요. 이 1939년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히틀러가 들어본 적 있죠? 독일의 나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해요. 1939년 8월에 전쟁이 발발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독일 선박이잖아. 이게 선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꼭 군함이 아니더라도 상선이라도 엄청난 그 국가적 재산이거든요. 뭐 군수 물자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뭐 군용 물자의 그 원재료들을 뭐 수송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전쟁을 뭐 정확하게는 이제 나치 독일이죠.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독일의 선박들한테 이제 다 본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주는 영국 사람이거나 호주 사람이에요. 영국, 독일 적성 국가죠. 전쟁 중인 국가잖아.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독일이 적대국이잖아. 배가 독일로 들어갔어. 그럼 영국 사람이 적성 국가인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의 그 선주한테 내 화물 내놓으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내 화물이 내 화물인데 내 화물이 더 이상 내 화물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화물이 파손되진 않았을 거야. 뭐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내 화물이 더 이상 내 화물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래서 추정 전선. 그래서 전선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추정 전선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판례들은 단독 훼손과 관련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단독 훼손이 이제 그 밀인데 밀과 관련된 건데 밀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1600파운드 왜 이렇게 쌉니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게 1839년이에요. 되게 오래된 판례. 이 밀이 안 포장된 상태로 벌크 상태로 1600파운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선적이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악천후가 생겨서 해수물이 들어와 가지고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분이 바닷물에 적셔진 거죠. 쉽게 말하면 바닷물에 적셔진 상태인데 이거는 전손이 아니고 부분의 전손이 아니고 하나의 훼손으로 봐서 단독 훼손으로 보죠. 밀이 엄청 많은데 포장이 안 돼 있었고 그 중에 일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훼손 그러니까 하나의 분손으로 본 판례입니다. 자, 10번 판례입니다. 1761년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된
이때는 로이드 SG 팔리시도 없던 시절이에요. 예. 자, 설탕이 해수 손해를 입었어요. 바닷물이었어요. 바닷물이 또 들어왔죠, 설탕. 자, 이게 정상품이었으면 한 배럴당 23.38파운드 가격이 였을 텐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20.03. 오늘날로 치면 바닷물 먹은 설탕을 누가 쓰겠어요? 그게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근데 뭐 이때는 1700년대였으니까 설탕 이것도 뭐 소금 먹은 설탕도 뭐 팔리긴 했나봐요. 어쨌든 20.03으로 매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협정보험가액. 협정보험가액이 뭐죠?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협의해서 정한 보험가액이죠. 30파운드였습니다. 30파운드였는데 보험자는 이것을 23.38에서 20.03을 빼고 그거를 23.38에 비해서 비율로 계산을 해서 이 보험 금액을 4.30파운드의 보상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피보험자인 수아이는 협정보험 가액과 손상 가액의 차이, 그러니까 30파운드 빼기 20.03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났냐면,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기평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이해관계인 피보험 이익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금전적으로 그 가치를 미리 협의해서 정하는 게 협정보험 가액이었는데, 그것을 30파운드로 정한 거죠. 근데 여기 그 말이 있잖아요. 정상품이었다면 23.38이었을 거다. 협정보험 가액이 30인데 정상품은 23.38이다. 왜 이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 차이는 뭐냐면, 설탕의 가격이 원래 30파운드였다가 23.38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1700년대니까 국제 시세라고 하기 좀 뭐한데, 마켓 프라이스죠. 시장 가격이 30에서 23.38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이 30에서 23.38이 된 거는 사고하고 해수가 들어오고 뭐 이거랑 상관이 없다. 그냥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진 거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채택을 한 23.38 빼기 20.03으로 계산한 저 방식이 맞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11번 판례 1810년인데, 자, 어떤 선박이 뉴욕에서 런던까지 항해를 합니다. 근데 보험을 어떻게 들었냐면 warranted free from American condemnation.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칸이니까 저게 미국 사람이란 뜻일 수도 있고 미국 아메리칸 가버먼트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몰수 조치, 미국 정부의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warranted free예요.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죠. 누가 자유로워요? 보험자가 자유롭다는 거죠.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이 운송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밤 도주를 하려고 했어요. 뉴욕을 이제 몰래 뜨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어두컴컴한데, 이제 지금의 뉴욕을 생각하면 안 돼요. 1810년의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야밤에 허드슨 베이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거기 이제 강하고 이런 데 보면 섬 이런 거 있고 뭐 암초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 뭐 어디 걸려가지고 자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다 내뺐어. 그래서 나중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 배가 그렇게 자초가 됐으니까, 미국 앞바다에서 자초가 됐으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몰수를 했어요. 그래서 선주가 이것을 몰수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의한 몰수가 아니라 자초를 당했다. 뉴욕을 빠져나오다가 자초를 당했다. 그래서 이걸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거는 자초가 문제가 아니고 뭐다, 몰수를 피하려고 이러다가 자초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몰수에 의한 전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초가 있었고 자초로 인해서 부분적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근데
자초로 인해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되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몰수당한 거예요. 몰수당하면 완전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 개선이 있었고 몰수에 의한 전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몰수에 의해서 전선의 손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보험 조건이 미국 정부의 어떤 몰수에 대해서는 워런티드 프리이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역사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1810년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왜 갑자기 뉴욕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뭐 미국 정부에 의한 몰수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영국 선언이었겠죠. 영국 선언이 급하게 밤에 뉴욕을 빠져나오고 난리 부르스를 쳤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때 미국하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1776년에 독립선언하고 미국 이제 13개 주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 신생 국가 미국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캐나다가 영국의 또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이, 신생 국가 미국이 영국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독립전쟁 말고 미국이 독립하는 그 독립전쟁이 끝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다시 한번 미국하고 영국이 전쟁을 한번 벌여요. 그러니까 그 북미 대륙에 남아있던, 캐나다 쪽에 남아있던 왕당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한번 벌여요. 그 영미전쟁, 미영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1810년 이때쯤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그래서 영국군이 와가지고 백악관도 한 불태워요. 왜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있는 화이트하우스가 왜 화이트하우스냐, 거기가 원래 영미 전쟁 할 때 영국군이 들어와서 불을 함치릅니다. 완전 불이 타요. 전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영국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영국군이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 땅이 넓은데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너무 돈과 시간과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워싱턴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철수해서 나오거든요, 영국군이.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흰색 외벽의 페인트를 가지고 있는 화이트하우스가 되었다, 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까지 우리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러하다.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훼손 12번. 자, 어떤 선박이 부두 근처에서 자초를 했다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자초를 했다는 게, 자초가 스트랜딩이 어디 뭐 딱딱한데 이렇게 부딪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줄줄줄 새는 거죠.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계속 새요. 근데 선장이나 기관사가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계속 침몰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조치가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침몰할 것이냐, 이대로 그냥 침몰할 것이냐, 침수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조금만 놔두면 물이 계속 들어와서 밑으로 깔아앉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썰물에도 불구하고 배를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배가 있는데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배를 그대로 깔아앉히기보다 아직 물이 그나마 수면 위에 좀 더 드러나 있는 상태일 때, 이때 엔진을 총력을 기울여서 움직여서 이 배를 그 부두에다가 부딪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부두랑 부딪히면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걸려서 적어도 부두랑 부딪혀서 박살은 나겠죠. 그 박살나는 피해와 이대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손해 중에 선장과 기관사가 고민을 한 거죠. 어느 게 더 피해가 적을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를 부두랑 부딪히게 하는 게 그나마 손해가 적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부두를 향해서 전속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선체와 부두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봤냐, 이거 공동훼손이다. 더 큰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발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모두의 어떤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행해진 조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훼손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13번 사례 볼게요.
자, 레진이 있어요. 레진. 이게 뭐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수지, 뭐 이제 그 오일 같은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산물들이죠. 여기서 그 판례에도 그러니까 이게 영어 표현으로 그냥 레진으로만 돼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레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재래 선박인데 1922년 판례니까 이게 컨테이너 선이 아니고 오늘날의 그 벌크선이었는데 레진이 담겨져 있는 선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연기가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거 불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불을 더 발생시키지 않게 선창에다가 전기를 주입을 합니다. 전기를 주입을 해요. 근데 목적지를 딱 도착을 해보니까 불이 안 난 거야. 불이 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불이 안 난 거야. 그래서 공동훼손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공동훼손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뭐가 그 인정을 못 받았냐면 선창에서 연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불이 난 거냐, 정확하게 확인한 거 맞냐, 진짜 위험을 앞두고 직면했냐. 제가 공동훼손 설명을 할 때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직면한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치가 취해진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뭐 앞서 본 판례처럼 뭐 선박을 뭐 부두에 뭐 진짜 들이받든 뭐 선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든 뭐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13번 판례는 위험이 진짜 내 앞에 직면했냐는 거에 대한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연기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하재냐, 확인한 거 맞냐, 그거에 대해서 선장이 잘못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동훼손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14번, 15번 이런 것도 좀 간단한 건데 위부와 대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4번 사건에서 이 블랙번이라는 판사님이 이런 그 판결을 남겨요. 피보험 선박의 소유자가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또는 전손으로 보상받을 경우 선박에 잔존한 일체의 권리를 전손보험금이 청구되어 지불된 재난의 발생 시부터 보험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대위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손이 추정 전손이라면 위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에 선박이 세계 제1차 대전의 발발로 독일에 납포되었어요. 아마 1914년부터 18년 그때죠. 근데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죠. 그래서 선주가 선박을 보니까 있어. 그래서 보험자가 이 선박을 찾아가지고 팔았어. 그러면 그 배를 판 돈은 선주 것이냐 보험자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누구 것 같아요? 보험자 겁니다. 왜죠? 보험자는 뭘 했죠? 전손보험금을 지불했죠. 대위권에 의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잔존물에 대한 권리, 그리고 구상권, 이러한 권리들을 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게 되죠. 그게 뭐죠? 대위죠. 대위. 서브로게이션. 그래서 서브로게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선주한테 전손보험금 줬으니 그 잔존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다 보험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 보니까 배가 있어. 그럼 그 배 찾았어. 그 배 찾은 거는 선주가 뭐 할 게 없죠. 그거는 보험자가 알아서 매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상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법리들에 대해서 실제 판례들, 실제 그 유명한 판례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배웠고, 뭐만 남았냐면 항공화물 보험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보험, 그리고 선박보험이 남았어요. 선박보험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그걸 제대로 배우려면 선박보험도
해상 적하보험에 버금갈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내용의 많고 어려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선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들이 부보를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널리 쓰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수출입을 하는 하주들이 해상보험이나 이 항공화물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는데, 대한민국에서 1년에 선박보험을 드는 사람은 과연 몇 건일까요? 진짜 얼마 안 돼요. 물론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단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선박보험의 취급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강의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좀, 이제 적하보험하고 좀 다른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챙겨가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수업은 여기서 끊고 나머지 이제 항공화물 보험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